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끝에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호주에 계신 그분이 도대체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고. 그분은 원래 듣다가 호주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개설을 했죠. 원래는 알고 계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 호주 가서 한참 후에 제가 이 강의를 개설했는데 개설했는데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요. 중간에 다 합류하셨어요. 어떻게 제 얘기 듣고 이제 같이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네. 오늘 내용이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그냥 원래 하던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일 수 있어요. 분량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네, 숨 좀 돌리세요. 네. 책도 안 봤는데 영상을 안 봤는데. 네네, 제가 간략하게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10강은 영원한 벼랑 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200억 년 전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는 우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신비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폭발 전에 우주는 알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책 읽어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공간이 있었을 거고 이게 대폭발하면서 우주로 계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화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화고가 이제 점점 온도가 식어가면서 우주 배경에 복사빛을 내고 있고 그 과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전파 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기 우주는 소립자 고온 고밀도 그래서 원시화고가 지금 냉각되고 있는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수소 헬륨이 원자를 생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도 차이가 나면서 가스 주머니가 생성되고 가스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또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반체로 변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반짝이는 수천억 개의 별 은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폭발 10억 년 후 우주물질 분포에 비균질 구조가 생성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력으로 밀도가 낮은 물질이 끌어당겨지는 역할이 되는데 수소, 헬륨, 가스, 구름이 자라서 은하단으로 변신되고요. 중력 수축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각 운동량은 보존되면서 회전축으로 원심력이 집중되면서 적도 부근과 회전축 근방에서 빨리 수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납작 회전 원반체를 만들어서 나선 은하, 느린 회전은 타원 은하를 만들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인데 중력 법칙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여기서 이제 발견되죠. 천만도 수소가 헬륨을 만들어내면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별이 탄생하고 큰 별은 빛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중심부에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태우는데요. 초신성 폭발로 이제 별은 그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헬륨, 탄소, 산소 등이 성간 공간에 분출되면서 다음 세대 별의 원료가 되고요. 그런 충격과 뭐 가스층 이런 것들이 압력과 가속을 하면서 은하가 계속 압축되고 가속되고 그러면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 이제 생명까지 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단으로는 국부은하군, 우리은하, 은하수은하, 안드로메다 대은하, 거대은하가 있죠. 천여자리 은하단, 수만 개의 은하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서식지는 은하들로 구성된 우주이고요. 수천억 개 다양한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규칙적이고 또한 불규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소 타원 은하 질량이 태양의 100만 배 정도인데 그게 꼬맹이 은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세포가 100조 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데 은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격렬한 변동, 퀘이사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주 먼 방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은하수 나선 팔이 1000만 년 주기로 회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도플러 효과처럼 그 흡수 스펙트럼 같은 적색 이동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신의 꿈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거대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팽창과 수축이 어쩌면 전생우주와 현생우주를 나타내는 것 아닐까라고 과학자들은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X선 복사, 수소, 뭐 진동우주 이런 것들로 우주 평균 밀도값을 계속 구하고 있고요. 그 크기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원의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우주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없는, 더 이상은 어떻게 상상해 볼 수조차도 없는 그 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4차원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를 끝없이 이어지는 객층 구조가 아닐까라고 상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웜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웜홀을 통해서 혹시 차원을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차차님이 1번 위에 그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어쩌면 영원히 검증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 모를 그것은 우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대충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전자 같은 소립자도 그 나름의 닫힌 우주이다. 그 안에 그 나름의 은하들이 우글거리는가 하면 은하보다 작은 구조물들도 있고 또 그들의 세계에 맞는 소립자들이 존재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 소립자들 하나하나도 역시 또 하나의 우주이다. 이러한 대충 구조는 무한히 계속된다. 내 사고의 흐름을 절벽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는 듯하다. 벌레 구멍이라는 아이디어는 블랙홀을 통하며 실제로 움직여 가지 않고도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웜홀은 4차원을 관통하는 통로인 셈이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웜홀이 생겨서 지금 현재에서 원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곳으로 가고 싶은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우주를 떠돌고 있는 거 맞죠? 우주를 떠돌고 있다가 이제 현재로 왔어요. 칼 세이건조차도 내 사고의 흐름을 절벽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는 듯하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우주의 신비는 거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현실에서 살면서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가 인간이 가진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제 꿈은 작가, 근데 깐난 애기 2명. 이게 너무 이질감이 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아침에 너무 우리 파김치가 돼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릿속은 작가의 세계로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어요. 이 빗소리 막 이렇게 감각이 미세해지니까 이 빗소리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떠나고 있어요, 작가 세계로. 근데 내 옆에는 내 손을 기다리는 내 아기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질감이 너무 커지니까 제가 과연 이 생에서 내가 의식이 있는 이 차원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그 내 꿈이 나인데, 내가 분명히 자각하는 나인데 내 현실은 내가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이것이 내 현실일까? 이러면서 이것이 계속 분리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라고 자각하는 것은 이쪽에 더 많죠. 왜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작가로 살고 싶어 했으니까 이쪽 차원에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감성이나 뭐 의식 구조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 있는데, 진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시간을 써야만 하는, 내 육체와 내 정신을 써야 하는 그 일은 이 2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차원을 바꿀 수 있을까?
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내가 이 차원을 바꿔나가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워머를 뚫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의 제 방식의 워머를 뚫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기분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때 그 애기들 끌어안고 울던 그때에서 여기까지 정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느끼는 그 답답한 무슨 절벽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제 현재도 그런 게 있죠. 지금 이 현재를 둘러봐도 과거랑 비교하지 않고 지금 현재와 이제 미래를 비교해 봤을 때는 또 그런 절벽이 느껴져요. 이제 왜냐면 장성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또 엄청난 그 과제로 있거든요, 엄마 마음에. 어떻게 갈까?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하지? 라고 또 엄청 머리를 쓰고 있죠. 또 다시 워머를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해봐야죠, 뭐 그렇죠? 해봐야죠. 우선은 저희들의 의식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 워머를 뚫고 간다면 내가 원하는 차원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못 이루어질 게 없는. 이게 어떤 시간대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거를 정하는 건가요? 그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네, 시간대를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연대를 움직여 볼 수도 있을 거고. 더 상상하자면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나라처럼 전혀 현실성 없는 어떤 세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일번이 가장 쉬운 질문인데 지금 가볍게 생각하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영화들도 많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몸매, 평범한 아줌마인데 눈 뜨고 일어났더니 막 늘씬한 금발 미녀가 되어 있는 막 이런 영화들도 있었잖아요. 너무 오래된 영화를 제가 말했나 봐요.
채연님 먼저 한번 천천히 나눠보실까요? 이건 지금 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제 상태와 좀 맞닿은 것 같은데 네. 자연이 펼쳐지는 한적한 곳, 그곳은 그리 크지 않은 섬이다. 밀리로 된 아담한 도서관이고 그 앞에는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닷가이다. 나는 눈을 뜨면 야자수 열매를 따먹고 강렬한 태양과 서핑을 즐기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의 사이에 책을 읽는다. 뭔가 원시와 현대가 결합되어 있는 네. 파라다이스를 네. 처음에 소유하고 계시네요. 네. 소유하고 자기 섬인 거죠? 네. 네. 제 섬이에요 지금. 네, 소유하고 계시네요. 멋지네요. 네. 네, 차차님은요? 먼저 이렇게 썼는데 만약 다시 지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죽기 직전으로 가고 싶다. 그때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현재를 살면 불안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더 재미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최후. 최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재밌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안 되겠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그래도 굉장히 그때 그 다양한 마음이 차원이 막연한 것보다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거를 뭔가 딱 닥치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 흰 빛이 보인다면서요. 네, 그럼 진짜 달라진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근데 막연하게 들으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막 하다가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너리즘에 빠지죠. 일상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금세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다 보면 죽음과 함께 멀리 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그 죽으면 또 그 자리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뭐지? 내가 이래도 되나?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일치를 맞아요. 계속 하라고, 그래서 명상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삽살마마님은 저는 그냥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해봤는데 네, 마지막에 든 거는 그냥 이게 강의장 같은 딱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구석구석에 벌어지는데 네, 나 혼자 팔이 날개가 긴 새가 돼서 네. 그냥 다 둘러보고 그냥 여유롭게 그냥 둘러보고 싶어요. 깊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게 다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관망하고 싶은 그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너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시야가 되게 좁은데 좀 시야가 넓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나를 생각을 하다가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곳은 없어. 딱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네. 갑자기 그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데 지금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게임 세상 속 있잖아요. 그거 뭐죠 애니메이션? 이번에 얼마 전에 개봉했다? 되게 덩치 큰 캐릭터 나오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말고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애니메이션이 그 약간 그 비슷한 거였어요. 그 캐릭터가 이제 예전에 그냥 오락실 게임 속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그 친구들이 그 인터넷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큰 회사들, 기업체들도 막 이렇게 있고 그 기업체에서 무슨 일을 지금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지 뭐가 오고 가고 있는지 유저들이 어떤 감정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지 이게 정말 너무 재미있게 표현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뭐죠? 제목이? 지민이 날 것 같은데 걔네들은 또 재미없다 하더라고요. 애들은 네, 왜냐면 너무 뻔한가 봐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영원도 모르겠는데 영원의 변한 끝을 상상해 보라니. 네. 그 동영상 자료 제가 이제 안내는 계속 안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코스모스 이번에 그 만들어진 비디오 10강 세상을 바꾸는 힘 그거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은 마이클 패러다이라는 분이 나오죠. 그분이 이제 1791년생이신데 가난하게 태어나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혼자서 공부한 거죠. 그러다가 재본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시대에 굉장히 유망한 데이비라는 과학자 밑에서 일을 하다가 빛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라고 농담 삼아 했는데 스스로 엄청 열심히 연구를 했다가 그때는 못했잖아요. 결국은 발견해내지 못해서 그 실패의 상징으로 어서오세요. 실패의 상징으로 유리블록을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리블록이 끝내는 굉장한 업적으로 남길 만한 힌트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그런 실패의 상징을 저희는 이제 실패했다 하면은 우선 기억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실패한 기억은 지우고 싶고 막 수치스럽고 너무 아프고 막 이래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걸 간직했단 말이죠. 그 상징이 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패러다이처럼 간직하고 있는 실패의 상징이 혹시 있으실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뱃살?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까요?
실패의 쓴맛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많은 실패가 있어서 네, 또 역시 휘기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못 썼는데요. 네네.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은 버리고 이지할 조각들이 아니라 간직하고 추억하게 되는 소중한 기억들이다. 그 중에 나의 첫사랑이 된 기억. 아직도 내 작은 카드에는 첫사랑에게 많은 엽서가 있다. 엽서요? 네. 오, 그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중학교 3학년이요? 네.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같은 반이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그 친구는 나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막 그 방학 때 엽서도 보내고 막 카드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답장을 한 번 엽서를 줬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그걸 아직도 저는 이제 요 상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도 있나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그 카드며 엽서며 이렇게 보관하는 상자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그 카드가 있어요. 보면 또 그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때 당시 지금 느끼는 것만큼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 나이대의 제 그 감성으로는 굉장히 정말 큰 쓰디쓴 아픔을 겪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우선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럼요. 음.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부럽네요. 그런 게 간직 아직까지도 유지 네. 보존되고 있다는 네. 게 너무 부럽네요. 그래요, 차차님은요? 저는 임용고사 공부를 했던 책들 다시 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버리지 못하고 어떡해. 실패의 상징인지 미련인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약간 꿈이 좌절됐다고 할 만큼 큰 거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제 꿈은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려면은 뭔가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생계를 마음이 위해. 생계를 그래서 선택한 게 임용사를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그렇게 간절한 근데 그런 고생했던 시간과 열정과 또 그런 상체에서 탈락했다는 아까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괜히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미루는 없는데. 이런 임용고사도 그렇지만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청년들이 20대를 전부 시험 준비로 맞아요. 보내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청춘을 바쳐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저는 겪었으니까 제가 그 시기를 언제쯤 그만둬야 되나요? 저는 1년도 하려고 했거든요. 1년도 준비를 했는데 저 때만 해도 TO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쯤? 몇 달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명이 나오네. 전국 영명이 나온 거예요. 1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바로 저는 접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뭐 그 집안의 상황과 자신의 경제력과 체력과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건이 아무래도 그죠, 중요하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이렇게 너무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1년만 더, 1년만 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자아가 상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자아는 상실되고 나중에 정말 이제는 아니야라고 발을 뺐을 때 너무 늦게 된다,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해보고 정말 너무 간절한 사람, 이게 내 길이야, 이거밖에 없어라는 사람
니는 모를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그냥 정말 그런 거로 뛰어들어서 계속 오랜 시간 그 공부를 한다면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기한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몇 년도까지만 이렇게 기한을 정해두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 하나도 못 썼는데 네. 특별 상징 많긴 하겠는데 네. 특별히 이렇게 쓰디쓴 그런 걸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정말 다이어트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실물로 갖고 있는 청바지가 하나 있었어요. 있어요. 희한하게 청바지가 그 중고 물려받은 청바지인데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근데 핏이 딱 놔뒀는데 맞는구나 자기한테. 그거를 결국에는 버리고 음. 또 이제 지민이까지 작은 애까지 낳고 되게 날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청바지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딸이 입으니까 맞더라고요. 와우. 그 딸이 입어요. 그런데 그냥 날씬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가장 이렇게 쪘을 때인데 몇 킬로만 찌면 저희 둘째 아이 만삭 때 몸무게가 돼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이렇게 되지 되게 싫거나 제가 막 너무 혐오스러워서 그렇진 않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주변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고 아침에도 나오는데 가방 메고 나오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고 나오기만 주변에서 듣는 얘기만 이렇게 있지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게 자꾸만 이제 제 관리를 못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제 스스로는 그렇게 문제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몸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냥 새로운 옷을 사야 할 때 안 그렇죠. 사고 싶을 뿐이야 그냥. 아니 그리고 그 고무줄로 된 옷들 되게 많아서 네 그냥 새로운 옷을 사면서 몸에 그냥 내가 적응하는 네 그렇게 새로운 되더라고요. 거 사려면 다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남 뱃살 나왔으면 뱃살을 빼야 된다고. 건강상 네, 내가 건강상. 들었던 얘기를 나는 못하면서.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거야 두 번째 거. 네, 안수님. 네. 저는 별로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오, 네. 실패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네. 근데 그 정주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뭐라고요? 크게 시련이 말씀해 있어도 주세요. 네.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다 시련으로 얼마 동안 그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라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식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러다이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855년부터 그 페러다이가 그 마음을 쏟고 지속해왔던 그 청소년을 위한 과학 강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돈이나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연구에만 굉장히 헌신하고 몰두를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일반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셨죠. 하지만 49살에 기억상실과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해 나가셨고 자석의 힘으로 빛을 휘는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 60세까지 그때가 60세였는데 보이지 않는 힘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이루어내신 거죠.
이때부터 이제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해내기까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패러다이입니다. 그래서 3번은 패러다이는 49살에 기억상실과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러나 60세에 보이지 않는 힘을 더 깊이 파고들어 결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리라 결심하십니까? 이것은 나이 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파본 경험들 있잖아요. 막 굉장히 심하게 알아본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쉽게 약해지는지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사실은 정신에 있다고 보아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 몸 어딘가에서 이상 징후가 있고 서서히 이제 점점점 약해질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일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떠하게 살고 싶다라고 결심을 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가 가족력도 생각하게 되죠.
이번에는 삽살마마님부터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미래지향적이 아닌가. 그냥 신체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막 꺾여버릴 거 삶에 대한 거나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꺾여버릴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제가 우울증을 이제 경험을 심하지는 않아도 해서 경험을 해보고 하니까 네. 그냥 어떤 생활을 영위하느라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저는 끝을 막 생각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좀 이렇게 책을 읽고 좀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쓰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이것도 좀 이렇게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쪽보다는 그냥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정말 우울할 것 같아요. 이게 내 성향이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떠한 내 전반적인 나의 삶에서 이게 게으르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념하고 체념하는 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한번 해보고 이것보다는 네. 한계를 자꾸 지어버리니까 그게 결국에는 또 게으름이랑 연관이 되지 않나. 내가 하기 싫어서 그냥 지어버리는. 그래서 내 성향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이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만 하려고 하는 그냥 그런 게 내 안에 있구나. 조금 실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요. 너무 공감되죠? 네. 요즘 현대인 우울증 안 겪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싶을 만큼 쉽게 우울에 빠질 수 있는 현실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끝을 조금 좋게 정리하면서 결심하고 싶은데 상황이 내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 있는 일들 때문에. 그래야 되면 어떻게 할까? 몸은 망가져가고 기한은 다 다가오는 것 같고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벌어야 되고 마음은 한없이 우울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만큼 나의 존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인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금 현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우울하게 가. 아니에요. 네, 너무 공감되는 말이라서. 네, 안소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희 이제 집안 내력을 보면 사망일이가 암이거든요. 사망일이요. 네. 짧게는 몇 달 투병하시다가 들어가시고 길게는 10년에 감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사는 거가 이제 병에 걸렸을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그러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식습관을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또 살짝 돌아오시는 것 같고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삶이요? 그게 뭐죠? 생각을 많이 하고 선행도 베풀고 그게 효율성인가요? 그렇게 보면 공부를 더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선행을 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참 신선한데요? 매 순간마다 잃지 않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의 삶을 살려면 봉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건 문제일 것 같아요. 청사. 네. 그래요. 선행과 봉사가 있는 삶이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차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작은 고통에도 삶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서 신체의 한계 상황에서 쉽게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왠지 이런 고통 상황을 만들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름의 최대한 신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겠지만 나로 인해 주변이 힘들어진 상황은 고민스럽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호자, 그쵸? 내가 뭔가 투병 중이고 내가 뭔가 어려웠을 때 어쨌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 보호자가 생길 텐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내가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내 아이들이 나를 이제 보살피려고 할 텐데 이럴 때 생각하면 싫잖아요, 사실. 막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기보단 사실은 싫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냥 어느 날 밥 잘 먹고 자다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고 나도 고통받지 않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맨날 그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겨내 보겠어 뭐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에서 아이들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잘해주고 배우자한테도 잘해주고 하면서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로 그렇게 도와야겠죠. 네, 회의님은 이거보다 더 우울할 수 없다. 아니, 저는 네. 저도 선생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피해를 주고 싶지 않나. 그렇죠.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 일어서고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는다. 나의 고통은 온전히 나의 것이고 나는 그것과 매일 인생을 나누며 하루를 잘 지내면서 나는 타협을 한다. 어쩌다 그것이 태클을 걸고 반칙을 하면 나는 경고장을 꺼내 뒤로 두고 놀란 나에게 진정할 시간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결심을 하게 된다면 이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란 나에게 진정할 시간을 줄 것이다라는 문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가 어찌됐든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인간은 정말 고독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간은 고독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개별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것이 함께 공부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전 되게 깐깐한 고집센 노인네가 되지 않을까. 저를 예측하건대 도움받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나는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 같아. 그런 나이 든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느 순간 생각한 적이 있어요. 되게 자존심 세시고 자녀들 네. 뭐 도움 안 받으려고. 아프다 말도 안 해.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 그러면서 아주 오래 살지 않을까. 한 100살까지는 살지 않을까라는 요즘 생각을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반도 안 산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일을 겪었는데 반도 안 산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반이 남았다는 게 정말 제가 지난 주말인가 일이 겹쳐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50년이 남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50년을 살라고? 이런데 와 정말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대책을 세워야겠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예, 50년 어떻게 살지? 제 아들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인공팔, 인공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장기로 다 바꿔서 계속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무서워서 점도 못 빼는데 그거 인공장기를 달고 살으라는 건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간혹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현실성 없고 그때 가봐야 이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얘기들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이거는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얘기들. 그럼 그거 보면 아유 자식은 이런 자식이구나 이런 느낌을 들더라도 또 그때 가면은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하면 현실성이 없는데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맞아요.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있으니까. 사실 내가 내 밥벌이 하려고 하루를 쓰려면 내 애도 잘 못 보는 게 현실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저희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4번이에요. 이 앞에는 전부 이 4번을 고민하기 위한 단순한 질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벙커에서 강의하신 분이 이번이 정재승 뇌공학자가 강의를 하셨는데 보셨나요? 네. 이제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컴퓨터는 수학적 완결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게 컴퓨터인데 인간의 뇌는 수학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남녀를 구별하는 것, 힘들죠. 수학적인 그 기호만 가지고 남녀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요. 이거는 인간의 뇌가 가진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그 구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인간의 뇌는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기억과 처리를 동시에 속도 있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만드는 그것이 인간의 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유 걸린트라고 했었나요? 잭 걸린트였나요? 신경과학자. 그분이 이제 무엇을 발명하셨냐면 그 기능적인 MRI로 뇌 활동만으로 다시 동영상을 재현하는 것을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장치만 달면 내가 본 장면 혹은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자를 쓰면 뇌 안에서 개념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말풍선이 그대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그 개념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개념과 위치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정신세계 맵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의 뇌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저희는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그 현실 세계를 살아본 저희로서는 약간 이렇게 흠칫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인간의 지성과 인공지능은 공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미 감정, 생각, 움직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로봇이 발명되고 있고, 이것을 한쪽에서는 지적 생명체의 위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희 이미 많이 생활 속에 녹아 있거든요. 인공지능들이. 저희 핸드폰하고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용에서 칼 세이건이 이야기한 그 구절입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은 빅뱅 이래 시작된 장대한 물질 진화의 산물이며 뇌와 마음이 단일한 원리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적인 유래를 가진 다양한 충동과 논리들이 서로 충돌하여 만들어낸 복합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체로서 이제 유기체라는 단어는 생물체이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이 한 목적 아래 통일되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게 된 조직체, 국가나 사회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인공지능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성은 이미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글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현재 다양한 충동과 논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복합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글, 이제 이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한국일보에서 이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단락씩 저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락은 휘계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동하면 된다. 공적인 노동에는 계약이 따른다. 그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건 비정규직 노동도 마찬가지다. 정식 문서 내신 구조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써야 한다. 그런데 제도로 계약이라는 게 있다. 그걸 들어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는 이들에게도 곧 그런 계약서가 들이밀어질 것이다. 노동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시급 얼마나 방식에 따른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노동할지를 정한다. 하지만 제로 아웃 계약은 말 그대로 최저 근무 시간이 0시간이다. 상상이 가는가? 그러나 이게 현실이다. 곧 일반적 현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하루 종일 일할 게 없다. 그래서 바쁜 점심과 저녁 시간에 일한다. 그런 계획에 따라 시급과 노동 시간을 정한다. 하지만 매일 점심 저녁을 바쁜 게 아니다. 어떤 날은 이상하게 손님이 없을 수 있다. 주인 입장에서는 매상도 없고 노동도 없는데 시급은 지불해야 한다. 이중으로 손해다. 그런데 일자리는 없고 일할 사람들은 넘칩니다. 네, 태찬님 읽어주시겠어요? 자, 당신이 고용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불러쓰고 딱 그만큼의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 어차피 나도 힘들고 일자리 찾는 이들은 많으며 언제든 부를 수 있는 통신체제니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내가 그런 일자리라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전화만 기다린다. 연락이 오면 일할 곳으로 달려간다. 때론 1시간 넘는 거리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와서 일한다.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1시간 넘는 거리를. 다음날부터는 식당 근처에 미리 나와 기다린다. 커피값도 아까우니 근처 길에서 배회한다. 그러다 부르는 전화가 오면 솜살같이 달려가 일한다. 끔찍하다. 희망이 아니라 비극적 전망을 해야 하는 건 잔인하다. 그러나 곧 다가올 현실이다. 문제는 그 몫이 주로 청년들의 것이라는 점이다. 잘난 어른들은 제 자식 그런 일 없게 여기저기 꼬실 테니 그럴 걱정 없겠지만 그걸 방치하는 건 죄악이다. 다음 세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상상해보라. 내 자식들이 휴대폰 들고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꿈꿀 시간도 없다.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일할 시간을 늘려달라고 애결하는 청년들에게 기껏 제로아워 계약서를 내미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네. 의제 설정과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명제를 어떻게 의제화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10명이 하던 일에 AI와 로봇을 투입하면 2명이 감당할 수 있고 생산은 2배로 는단다. 그게 발전이다. 그런데 그 명제에서 도출하는 의제는 엉뚱하게 쓸데없는 8명을 먼저 자르고 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 진보에 따라 10명이 돌아가면서 2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여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뤄야 한다. 남은 시간 더 놀고 더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는 게 무조건 비생산이 아니다. 놀며 생각하고 거기에서 영감과 창의력을 얻는다. 그게 다시 생산 활동에 투여된다. 그게 확대 생산이다.
확대 재생산이다. 자본의 투여만 확대 재생산이라는 건 낡은 경제학의 산물이다. 그리고 두 배로 늘어난 생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제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그나마 지금 차지한 일자리 잃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일만 하란다. 공포와 두려움의 마케팅이다. 그건 오직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네. 예고 없이 올 전화를 기다리며 배회하는 호출 노동자의 삶을 기정사실화하는 데에 앞장서는 힘에 저항해야 한다. 그게 어른들의 몫이다. 자기네들은 단물 다 빨아먹고 다음 세대에게는 어쩔 수 없어 그게 현실이야 라고 발뺌하는 비겁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 비용 절감을 무조건 인건비로 생각하는 단순 무식한 사고를 깨트려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혁명의 시대라면 먼저 제대로 사고의 힘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고용의 형태를 당연한 것으로 수능해서는 안 된다. 내 새끼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전전긍긍하며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야 한다. 그게 제4차 산업혁명 운운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발전은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이 꿈이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그게 현실이 된다. 인간은 모두 행복해야 한다. 혁명은 낡은 틀을 깨트리는 것이지 인간의 삶을 깨트리는 게 아니다. 혁명은 인간의 삶을 진화시킬 때 비로소 혁명의 가치를 갖는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폭동이 아니라 혁명을 원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네. 지금 이 4번은 사실은 저희 과제이기도 해요. 너무 생각해 봐야 될 무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는 나눠보고요. 이제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 특히 미래를 살아갈 자녀를 포함한 존엄한 인간 노동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를 구축해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너무 수동적인 삶에 익숙하죠. 근데 그렇게 있다가는 다 밀려날 거라고 하네요,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지금 교육 문제가 같이 불거지고 있죠. 스카이캐슬이 그 엄청난 시청률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래서 내 자녀는 어떻게 먹고 살게 하지? 당장 한국에서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추가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이제 택시 운전사들의 파업으로 시작이 됐죠. 근데 편리한 세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세상을 더 이상은 구시대적인 생각과 활동으로는 그걸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분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하나요?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뭔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럼 이 수많은 쓸모없는 존재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미국하고 유럽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만 연명해야 되는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럼 그 많은 시간들, 남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서 아까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저희의 과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너무 되게 잘 되는 확대 재생산이 굉장히 잘 되는 존재들로 저희가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창의력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창의력 뛰어난가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 공교육도 뭐 그런 환경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생각한 걸 말하는 거 아이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책 읽을 시간에 문제집 푼단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온도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교육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이 간극을 메우는 건 부모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득권이나 그 경제적 상황이 풍요로우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또 영감과 창의력을 어디선가 막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또 이제 계층 구조가 아주 확연하게 계속 거리를 벌려서 인간의 계층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그러잖아요. 난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 근데 이미 저희는 태어난 순간 알잖아요. 아, 나 여기에 속해 있지. 그쵸? 이걸 어떻게, 이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단순 무식한 사고로는 안 된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단순 무식한 사고 아닐까요? 뭔가 다른 교육이 지금 발생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어렵죠? 자유롭게 저희 한번 토의해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가장 그 뭐랄까요, 한 업종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흐름 파악은, 자동차라는 흐름 파악은 사실 저희 나라의 산업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도 하니까 피부로 느끼시는 게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인공지능이 차에도 계속 들어가잖아.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전기나 뭐 수소를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차를 파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인군의 차이를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생계형차들은 화물차라든가 승합차라든가 그런 걸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 일명 말하시는 중준형 소나타 이런 차들이 많이 팔렸는데 요즘은 소나타가 안 팔리고 오히려 그랜저가 더 많이, 그랜저 이상급들이 많이 팔리고 아니면 그 밑에 급이 그랜저들이, 그런 양극화가 좀 많이 심해졌고, 그 다음에 돈이 이제 없는 분들은 거의 차값을 다 할부로 하시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일시불로 하시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나는 뭐 24개월, 36개월 할부를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뭐 60개월, 120개월 할부로 있어요. 네, 제가 10년 동안 할부 부는 거예요. 10년이요? 네, 120개월 있어요.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밑에 할부로 사시는 분들은 차를 잘 못 사신다는 거죠, 이제 계층이. 좀 양극화가 많이 심해지는 것 같고, 중산층 개념이 약간씩 없어지는 그런 추세. 네. 그럼 그건 어떤가요? 그 현업에 계시는 그 나이대. 그 소비자분들의 현업. 네, 뭐 그것도 되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의 나이대도 그렇고. 네. 예전에 비해서 60 하면은 사실 되게 젊잖아요. 그런데 사실 60 하면 어디서 일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나이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 나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걸 보면은 60 정도 되면은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60이라는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면은 은퇴해야 되는 나이 아닌가? 쪽으로 많이 가는데 또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시면은 60이면 요즘에는 예전에 60하고 완전히 틀려서 옛날에는 80 정도의 옛날에는 60살에 80 정도, 지금의 80 정도의 활동력을 네. 보여주신다는 건데 실제로 근데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실제로 40 이후부터는 시력이 굉장히 많이 감퇴하고 이 감각기관이 예전 같지 않아요. 순발력이며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동시다발적인 생각도 그 사고도 떨어지고 그게 확실히 40 이후로는 몸으로 뚜렷하게 느껴질 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예전에 80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60 같다 하더라도 보시기에 60 정도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은 좀 감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 그것도 사람 나름인데 자기 관리가 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신다거나 공부를 계속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누구죠? 이영우 가수 이영우 네네. 씨가 거의 60 다 되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지금 50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몰라요 저는. 아 이게 줌을 당겨보면 굉장히 잘 자라는데 이렇게 머릿속 보면은 네 근데 그런 분 좀 있으면 이제 금방 60일 텐데 네, 뭐 조용필 씨도 매일 그거를 훈련하시면서 목소리를 유지한다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약간 좀 이제 연령층이 높아져.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자동화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이 많이 빠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적에 이제 부수적인 할부를 하든가 캐피탈 아니면 뭐 카드를 발급하는 현대카드 거기도 지금 다 모바일로 바뀌었어요. 네네. 모바일로 바뀌면 그 콜센터 직원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모바일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고 끝나니까 최소 인력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인여가 되는 거죠. 네, 저희 패스트푸드점 가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직원들 이제 거의 없잖아요. 모바일 못 따라가는 사람은 맞아요. 지금도 굉장히 네, 다시 유선으로 전화 달라는 사람들이 좀 있죠. 우리 나이 또래부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40, 못 네. 따라가겠어요. 아, 네. 네. 우리 나중에는 더 편리한 세상이 와서 지금 막 이렇게 빨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인여 인력이 안 되려면 굉장히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해야지. 잘못하다 쇼핑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저 요새 좀 그래요. 네. 남의 입장. 네, 못 하겠어요 그거를. 참 어떡하면 좋아요. 그 많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 애도 나중에 뭐 분별을 해서 낳지 않을까?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네. 너무 막 이렇게 막 인도 같이 막 중국 같이 이렇게 나 중국 못 낳는구나. 아프리카 같이 박리다 네, 많이 낳아서 산지가 우리나라도 불구하고 6.25 때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뭐 애 태어나서 전입신고 안, 저기 출생신고 안 하고 살면은 하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고 이제는 참 그것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인구가 너무,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너무 귀하다 하면서 인구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것도 참 난감해요. 나중에 네. 서울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지하철 이런 데 이동수단 이용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정말 쓰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제 인구가 뭐 출생률이 낮다. 그래서 뭐 더 낳아야 된다. 아니면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출생률이 낮은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한 나라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76억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는 노동은 많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도로를 많이 만들었나 봐요.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그런데 지금 차는 없고 다람쥐만 다닌다 해가지고 다람쥐 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도로를 더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현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만드는 동안은 뭐 인력들이 거기에 충당이 될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까처럼 세대가 지나서 이제 인구가 없을 때는 다닐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도 되게 임대라고 써 있는 건물들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나요? 건물들은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거나 그걸 쇼핑할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임대라는 지금 어디 강남 쪽이나 이태원이요. 네 이태원 쪽이나 네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근데 그거 있거든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너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너무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고 현재로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사에 대한 그 허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접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뭔가 그 장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아니면 그 장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뭐 돈을 벌어보겠어라고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적게 되고 이런 게 그냥 계속 아직도 그냥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사람들은 전부 이제 몸으로 잘 배우지도 않고 그냥 몸으로 치킨집 이렇게 개업하면 장사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장사에는 되게 허용적이라고 했는데 저희 나라 계속 얘기 들어오는 게 이제 기업에는 너무 빡빡한 규제가 많아서 혁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을 디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두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는 몸으로 손으로 하다가 이제 기업은 머리로 뭔가 기술력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체인지 네, 네,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네.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그 소스를 제공하고 그런 가게를 열게끔 계속 이렇게 그렇죠. 대기업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40대에서 한 70대 정도까지 요 나이대들이 딱 요 시기인 것 같아요. 기술직으로는 못 넘어가고 장사에 속하 은퇴하면 장사를 해야 되는 네. 은퇴를 생각해서 막 IT 쪽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 테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막 도로나 건물들은 막 많은데 저희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됐을 시기에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 병든 노인들이 병든 노인들이 있고 사회보장을 계속 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인데 저희 다음 세대들인데 어떡하나요? 뭐 굉장히 그 속사정과 그 깊이나 그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경우가 아직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무서운 거는 그 세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서 서로 뭐 이렇게 두고두고 그냥 나눠 쓰자 이런 거는 저는 부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능력 차이가 있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게 또 갈리는 거잖아요. 부모가 권력이 있건 돈이 있건 이런 거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람 자체의 능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렇다면 내 세금을 더 내고 버는 것만큼의 세금을 더 내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보다 능력이 덜 하지만 내 버는 것만큼 뭐 세금을 내고 이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지금 있는 거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런데 거기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이제 국가의 힘이 실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남의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고.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지고 남한테 쓸 때 굉장히 허투루 잘 쓴다. 이게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 노란 조끼며 막 시위대가 일어나는 게 더 이상 국가가 행정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을 잘 그 부작용 같은 것들 벌어지는 것들을 잘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잘 변환을 해서 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치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계신가요? 저는 네 어느 당원으로서 어느 한 당의 당원으로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막 앞서서 막 모임에 나가고 막 토론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밥 차려서 먹고 막 일하러 가고 막 그냥 또 피곤해서 자고 이렇게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운영을 하겠지. 누군가가 정치하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진짜 본질적인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봤자 다른 사람 손에 눈먼 돈을 쥐어주는 꼴은 아닌가라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는 거는 옛날에는 저희가 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대라고 알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 현장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은 어떤 무지와 또 연결고리가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사실이 벌어졌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무언가를 보탤 수는 있어라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술의 혁신이죠. 핸드폰과 컴퓨터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 근데 지난번에 그 사건 보셨잖아요. 그 누구였죠? 고발했다가 완전히 끝내는 자살 시도로 했던 그 무슨 보조관이었나요? 주무관이었나요? 네, 젊은 고대에 졸업한 되게 젊은 의식 있는 청년인데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묻힌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사건으로 두 가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 가치관이잖아요. 자기 가치관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또 통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도. 지금 그 청년의 일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이겠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진짜로 열린 곳이라면 누군가의 어떤 되게 어린 경험 없는 아니면 미숙한 뭔가 아니면 잘못된 뭔가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쪽에서 반응을 좀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게 해주는 반응이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뭐가 됐든 듣기에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뭐가 됐든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흐름으로는 과연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무너뜨릴까? 점점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전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 왜냐면 정보까지도 전부 통제가 될 테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한 충동, 인간이 가진 마음에서 비롯되는 충동들, 인간의 뇌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만들어도 그 충동이 있는 한 이곳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부끄럽습니다.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어서 아니 저는 근데 인공지능이 당장은 약간 두렵게 느껴지기는 하는 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현실이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인력을 줄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문제시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지금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지금의 임금을 유지하고 더 인간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르고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 삶이 나아지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적용시켜 나가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싫다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고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얘기를 그것도 하잖아요. 소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거를 다룰 그렇죠.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게 소수겠죠. 아무래도 그거를 아무나 다 그걸 할 수 있는 다수가 거니까. 진입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소수가 진입을 하겠죠. 그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편해지고 하고자 얘네들을 인공지능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내쳐지는 이런데 안 내치고 뭐 어떻게 했으면 그런데 그거 역시도 어쩌면 저희가 되게 이렇게 꽉 막힌 사고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AI 쪽으로 뭔가 자기가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스타트업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게 길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은 그런 노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펼쳐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또 주도권 같은 것들은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쥘 거란 말이죠. 그들은 기술력이나 돈이나 자본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선도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더 견고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좀 더 개인이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나 공간을 더 마련해 놓는 것이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죠. 꽤 있어요. 개인의 능력치로 꼭 돈에 기업에 결부시키지 않고 자기가 보급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기술력들을 사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덕성 같은 것들이 계속 개인의 능력 안에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본인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세계의 힘을 자기가 인지해서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지가 열어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시대가 됐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렵죠. 과제는 더 어렵습니다. 현재 함께 살아가는 인간 노동자들을 위한 글쓰기. 네, 훨씬 어렵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오늘 강의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뭐 같이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이야기나 내용들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책 읽으면서 10강 뭐 강의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영혼의 벼랑의 끝이라는 제목을 보고 왜 끝이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공간으로,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시작?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이걸 지금은 진짜 뭐 딱히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런 차원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는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언제 어느 때 끝맺음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인간 노동자들을 위한 글쓰기라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막상 제가 글로 표현하자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그런 그쵸. 생각이 들어서 고민. 예, 이 범위가 클수록 네. 글쓰기는 좀 어려워지죠.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네, 차차님은요? 일단 제가 막 책도 그냥 막 순서 없이 안 읽고 있고 동영상도 막 보고 있어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시 패러다임 다시 생각나고 동영상도 생각났다고 책 내용도 조금 생각나고 네 그랬습니다. AI 뭐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이슈되는 주제인데 네. 네, 이렇게 저희 수업 내용을 흐름으로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드리는 게 도움이 되죠. 네. 제가 좀 질문을 제 마음대로 뜬금없이 하잖아요. 그 질문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4가지 질문이 나갔는데, 네. 뜬금없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네, 그러셨어요? 네. 거의 뭐 연결되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차차님은 어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마지막 질문? 4번째 질문? 네. 그렇죠. 가장 묵직하니까. 네. 휘기님은요? 저도 그러니까 가장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보고 뭐 이럴 질문 4번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걸 다시 쓸 수 있게끔 한 건 3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3번 내용 좋았어요.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 저도 받았어요. 네. 쌉쌀마마님은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저는 조금 멍한 채로 듣긴 했는데 네, 저도 3번이 그래도 가자대 실생활에 4번은 좀 먼 것 같고요. 당장 제가 이렇게 3번을 어떻게 잘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서 좀 더 나은 어떠한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는데 저는 1번 질문도 또 생각해 1번, 2번도 다 좋았는데 1번도 같이 연결해서 3번과 같이 연결을 해서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러네요. 네. 네, 이어지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소연님은요? 뭐 늘 생각하지만 수업 내용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수업을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업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중장년층의 남자들 홍보 부탁드립니다. 개판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분들 특히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앞으로 이제 저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에 대한 피드백을